동아리예요? 지금 저 하는 게? 아, 동아리. 여러분 동아리 활동을 하세요? 잘 안 해요? 이게 아직도 여기 있네요. 동아리 활동은 왜 안 하세요? 공부에 방해돼서? 네? 바빠서? 그런 얘기는 저도 듣기는 했었어요. 학교 오기 전에도 신입사원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확실히 요즘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뭐 학생 수는 많긴 했지만 또 취업이 지금만큼 막 어렵지는 않은 때라서 이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하긴 했었어요. 저도 한 세네 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농구하는 동아리였고 저희 학교에 농구 동아리 유명해서 그다음 댄스 그다음에 댄스는 제가 댄스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 선배 누나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준비하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까만색 오토바이에 까만색 가죽에 이제 헬멧 쓰고 딱 오는 거예요. 아, 선배인가 보다 했는데 이 헬멧을 딱 보는데 이제 찰랑 이렇게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가입. 그리고 이제 밴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때는 저희가 94학번이기 때문에 사실 좀 위에 그 386 약간 운동권 여러분들은 사실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시위도 많았었고 정말 체류탄도 아직 그 당시도 있었을 때고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과학 모임들이 많았어요. 책 읽고 하는, 책 읽고 토론하고 하는 어, 그런 것들 하긴 했었죠. 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이 뭐 동아리 활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는 뭐 it's up to you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대학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해 보면 저는 그거는 사실 되게 그런 말은 별로 반대거든요. 회사에 나와서 회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인력을 키워달라. 저는 그건 개소리라고 봐요. 씨, 녹화되고 있잖아.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거든요. 절대 불가능해요. 만약 학교에서 배운 걸 가서 바로 쓸 수 있는 회사다. 별로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그게 예전에는 고등학교가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회가 그만큼 발전됐으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계속 새롭게 접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워야 될 거고. 그러면 그걸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을 기르는 곳이 여긴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지나고 나서 제가 느껴본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뭐 여긴 여러분이 컴과나 아니면 전작가면 이제 비슷한 전공을 하시는 사람들끼리 좀 네트워킹을 하겠지만 나와 전혀 다른 전공을 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도 대학이 줄 수 있는 거의 대학이 제공해 주는 어떤 메리트가 아닐까? 사회 나가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사회 나가면.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직장을 가게 되면 진짜 비슷한 전공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전공, 다른 시각, 다른 사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내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좁아지긴 해요. 분야별로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없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대학이 마지막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도 되게 자산이에요, 여러분. 사회 나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모르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 예를 들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부탁을 하고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뭐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컨택 포인트를 찾는다든가 할 때
아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과 모두 다 잘 지내면서 그런 감정 소모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시니까 느끼겠지만 인간관계가 친하다, 안 친하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거든요. 적당히 친함, 적당한 안면, 적당한 친밀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약간 냉소적으로 말하면 비즈니스 관계. 결국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으면 꼭 그래야만 해는 아니지만 그거는 인생의 마이너스는 안 돼요. 내가 어떤 뭐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몇 명만 친해도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동아리라는 게 물론 시간적 낭비, 바쁜 여러분 요즘 취업 준비도 너무 바쁘시고 일찍부터 그런 거 하시고 저희 때랑은 좀 달라서 그게 좀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해요. 저희 윗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안함도 있고 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1학년 때 뭐 탱자탱자 놀아도 일단 꾸역꾸역 직장은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더 그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를 꼭 무조건 시간 낭비라는 관점에서만 보지는 않고 좀 다른 내가 인적 네트워크를 조금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막 꿍짝꿍짝꿍짝 하고 있길래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 이제 운영 체제라는 걸 했어요. 운영 체제라는 걸 할 때 제가 사실 교재에서는 몇 줄 안 되는 거를 제가 1시간 넘게 설명을 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조건 옳은 방식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과목을 그리고 제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좀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연역적 방식이라고 하나 그런 걸? 그 정확히는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느 분야건 그러니까 큰 그림, 개념 이 부분이 잡혀 있고 안 잡혀 있고의 차이를 저는 실무에서 좀 많이 느끼거든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 사실 지난 1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1시간에 사실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운영 체제의 기본적인 뭐 예를 들면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했던 건 속성이에요. 속성. 얘가 갖고 있는 속성이 어떤 거냐. 그게 아랫단의 하드웨어와 윗단의 어플리케이션을 응용 앱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뭐냐? 사용자가 아랫단에 어떤 하드웨어든 뭐 시스템이든 이런 거에 복잡함, 뭐 컴플렉시티나 어떤 뭐 디테일 이런 걸 전혀 모르고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편리하게 구현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something인 거죠. 물론 이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사실은 장점도 있어요. 왜?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인터페이스가 보여주지 않는 거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 TV가 인터넷도 되고 막 봐서 바로 뭐 인터넷 쿠팡 주문도 되고 뭐 넷플릭스도 연결되고 다 그런 건데 리모컨에 그게 없어요. 리모컨에 넷플릭스 버튼이 없고 인터넷 연결 버튼이 없으면 이 디바이스는 그걸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알 수가 없고 사용도 할 수가 없어요. 사용자한테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이 아랫단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제약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보통은 사용자 또는 뭐 저희는 운영 체제니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하드웨어 시스템의 속성이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이 아랫단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속성을 운영체제가 갖고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제가 뭐 리소스 매니지먼트니
그다음에 뭐 컨비니 편의성을 제공하니 그거는 기능이에요. 기능. 펑션. 그래서 운영 체제 같은 경우는 다른 책 저도 그러니까 매 학기 이제 책 한 권씩은 꼭 보거든요. 운영 체제. 근데 제가 이번 학기에 고른 책이 생각 우리나라 분이 쓰신 건데 생각보다 되게 잘 썼어요. 쉽게. 쉽게 배우는 운영 체제인가? 뭐 그럴 그 제목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꽤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책에서 이제 보통 그래서 운영 체제를 비유할 때 많이 드는 비유가 정부예요. 정부. 정부는 국가의 어떤 리소스를 여러 부처들이 있잖아요. 부처들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나누고 그 리소스를 예산을 분배하고 그래서 각각의 부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운영 체제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파일 시스템에 리소스를 할 수도 있고 버추얼라이제이션 뭐 예를 들면 CPU가 연산을 하는데 줄 수도 있고 스케줄링 하는데 리소스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가 요청하는 걸 먼저 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편의성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요청을 하면 만약에 정부가 없으면 뭐 세금이니 모든 것들을 국민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정부가 있으면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처리가 돼서 그 처리 결과를 우리가 받아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뭔가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기능성과 운영 체제가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가장 중요한 건 리소스 매니지먼트죠.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걸 그걸 해주는 게 운영 체제인 거. 자, 그래서 이제 운영 체제 역사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그 다음에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어떤 운영 체제는 이래야만 해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있고 그거를 이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순수 자연과학 같은 데서는 뭐 어떤 수학적인 난제가 있으면 그걸 풀어가는 거고 물리학 같은 데서는 뭐 양자역학 이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걸 이제 밝혀내는 거고 이런 거지만 운영 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이 발전했거나 이런 뭔가 요인에 의해서 운영 체제가 바뀌어진 그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용화된 운영 체제의 뭐 모든 뭐 A to Z죠. 전체인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 관점에서 지금의 운영 체제가 갖고 있는 썸띵을 좀 히스토리 관점에서 이해를 일단 전반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교재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뭐 컴퓨터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뭐 개론 시간에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긴 한데 어 처음에 저기 있는 건 애니악이에요. 애니악 45년도인가? 아무튼 뭐 최초의 컴퓨터가 뭐냐? 이건 몰라요. 뭐 그게 뭐 중요해요. 애니악이라는 사람, 콜로서스라는 사람, 밤이라는 사람, 막 아타노스프 베리 컴퓨터 ABC라는 사람, 그게 소송이 돼가지고 미국에서는 판례가 있긴 있어요. 소송 결과 ABC가 최초다.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가 저 따구로 되게 컸어요. 지금 저 있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운 저 컴퓨터가 사실 뭐 여러분의 핸드폰의 1억 분의 1 정도의 수준도 안 되겠죠. 뭐 십진수 사칙 연산을 뭐 몇천 개를 뭐 몇 분 만에 끝내고 뭐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일단 가격이 더럽게 비싸죠. 저거 하나가. 근데 저 시절에는 운영 체제라는 게 사실 없었어요. 저기 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처럼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가 지금 여러분이 운영 체제가 없는 컴퓨터를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 거의 못 하죠. 만약 여러분이 운영 체제가 없이 컴퓨터를 딱 사고 나서 그걸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없죠. 음.
그걸 할 수 있었던 분들은 한 60년대에서 끝나셨을 거예요. 저희도 못해요. 저희 학교의 모든 교수님들도 다 못하실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교수님들, 엔지니어 다 두들겨 합쳐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지금은 그걸 상상할 수 없지만 저 당시에는 없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물론 저 컴퓨터를 어떻게 동작시켜야 돼라는 건 있었죠. 초기에 저런 컴퓨터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동작을 해야 되면 실제 스위치를 연결하고 배선을 바꾸고 기판을 교체하고 해야지만 어떤 특정 동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걸 보통 하드와이어드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46년도에 이제 여러분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폰 노이만이라는 그 아저씨가 그 폰노만 아키텍처라는 걸 이제 제안을 했죠. 컴퓨터는 이래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한 40 몇 장의 논문으로. 그리고 그 논문을 기점으로 해서 그 논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거는 뭐 어떤 기능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어드 프로그램. 즉 사용자가 이 컴퓨터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를 사전에 정의한 썸띵이 있고 그거를 컴퓨터가 받아서 자동으로 그 명령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이 컴퓨터가 이러이런 동작을 해야 돼라고 하는 이 썸띵을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폰노이만 아키텍처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프로세싱 유닛은 메모리에 접근해서 그 프로그램의 라인 바이 라인 명령어를 그냥 하나씩 가져와서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랭귀지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54년도인가? 저도 뭐 연도 외우는 거에 별로 재능은 없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트란이라고 하는 하이레벨 랭귀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포트란은 지금도 쓰여요. 지금도 쓰이곤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저도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그때는 C를 우리나라에서는 안 가르칠 때고 저도 이과였기 때문에 이과는 포트란을 배웠죠. 문과는 보통 GW 베이직, 그다음에 사과대, 경영대나 이런 데는 코볼, 베이직, 그다음에 코볼 이렇게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프로그램 랭귀지는 있지만 그 랭귀지가 있다고 우리가 운영 체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는 여러분도 OMR 카드는 써 보셨죠? 지금도 OMR 카드 쓰죠? 맞죠? 시험 볼 때. 예, 이런 거죠, 그냥. OMR 카드라는 게 결국엔 색이 칠해져 있으면 뭐 0 아니면 1. 그러니까 바이너리를 표현해 주니까.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실제 바이너리 정보를 줘서 그거를 오퍼레이팅 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기계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는 한 60년대 초반에도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은 돼 있는 상태예요. 다만 그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짜고 컴파일해서 그게 자동으로 메모리에 들어가서 로딩이 돼서 CPU가 동작하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 이런 펀치 카드 바이너리 정보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띠에 이렇게 묶어요. 저도 이거는 본 적 있어요. 묶어서 주면 여기서 이제 컴퓨터에 얘를 집어넣어 한 장씩 창창창창창창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컴퓨터가 철컥철컥철컥철컥 일하고 나면 그 결과가 옛날엔 프린터가 이런 프린터 있었어요. 찡, 찡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나오는 이런 A4 용지가 아니라 전산 용지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찍혀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돌았어요. 이때는 초창기는 물론 사람이 이거를 이제 구멍을 빵빵빵빵 뚫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뚫었죠. 근데 이거 너무 무식하잖아. 그래서 그 60년대 초에는 저도 그건 모르긴 한데 여기서 이제 키보드를 치면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걸 치면 그거를 펀치 카드에 바이너리로 옮겨주는 것까지도 그 자동화가 됐을 때도 그게 혁신적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뚫어주면 이제 그걸 집어넣는 거죠. 자, 이때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지금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실행을 시킨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이제 디버깅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반복 아이터레이션을 하죠. 근데 이 당시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제 내가 가는 거예요. 혼자 보고 뭐가 틀렸는지 보고 또 이제 줄 서서 내고 한 번 디버깅 하는데 보통 하루 이틀 걸려요. 그게 디버깅 하는데 시간이 아니라 이 순서를 기다려서 실제 이 머신을 사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이 당시는 뭐 특별하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도 없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중요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건 뭐 굳이 아실 필요 없고. 자, 근데 요 당시 또는 60년대 초반이나 요때쯤에 요런 것들이 있었을 때 IBM의 초창기 모델이 있었을 때 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회사의 사장이에요. 60년대부터는 회사 60년대 중후반부터는 각 개별 회사의 컴퓨터들이 하나씩 IBM 컴퓨터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뭐지? 그 영화 히든 피겨스라고 보신 적 있어요? 그 나사의 그 여성 엔지니어 3명에 대한 실제 얘기예요. 그거는 실화예요, 실화. 그게 이제 50년대 얘기잖아요. 처음으로 위성을 누가 쏘니, 유인 위성을 쏘니 많이 미국과 지금의 러시아, 소련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경쟁을 할 때 나사에 처음으로 IBM 컴퓨터가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나사에 있는 그 어떤 엔지니어도 사실 그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거죠. IBM 회사 사람들이 와도 IBM 회사 애들도 잘 몰라. 근데 그 중에 한 이제 흑인 여성, 원래 오퍼레이터였던 여성이 포트란, 그때는 포트란이었으니까 포트란 매뉴얼을 다 본 거죠. 다 봐서 이제 그걸 자기가 그냥 돌려본 거죠. 근데 IBM 엔지니어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결과들이 착착착착 나오고. 그래서 그 분이 실제 그 여성 오퍼레이터들을 교육을 해서 그게 첫 번째 소프트웨어 팀이었죠. 나사에. 그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엔지니어들 뭐 나사에 일했던 엔지니어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실제 이런 컴퓨터들이 이제 회사 이제 나사 주요 국가기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퍼지고 나면 이제 일반 민간 기업에 하나씩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저 컴퓨터 하나하나가 거의 막 몇백억, 컴퓨터 한 대가 뭐 천억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내가 천억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회사에 들여놨어.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열받는 건 뭘 것 같으세요? 고장 나는 거. 비슷한 접근이에요. 혼자 쓰는 거. 그것도 비슷해요. 접근이.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일단은 감내하고 산 거죠. 네, 감내하고 산 거예요. 안 돌아가는 시간이 많다. 그것도 좋은 접근 방식이. 네, 경제성이 없다. 안 돌아가는, 이게 어쭈 비슷해요. 제가 나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도 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무도 쓸 줄을 모른다. 그것도 비슷한 접근이에요. 에? 사람보다 일을 못한다. 그럼 돌아버리죠. 그건 잘못 산 거죠, 진짜. 그것도 맞죠. 근데 실제 초창기는 항상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 음, 그럴 건 무조건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접근 것도 맞는 방식이죠. 여러분이 지금 막 얘기하신 것 중에 거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 학생분이 얘기했으니까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괜찮은 의미고 저는 뭐 별로 멋진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저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저게 놀고 있어. 그러면 열받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을 안 하고 있거나 샀는데 그만큼 사용 시간이 적거나 이런 것들이죠. 내가 저걸 천억을 주고 샀는데 놀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감정을 느끼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 감정의 대상이 된 적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 비싼 돈을 주고 학원을 보내
그렇다고 다 우리가 학원에서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학원을 그렇게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올라. 즉 내가 학원에 가서 학원을 간다고 하고 땡땡이 치기도 하고 가서 그냥 잠도 자고 그러면 부모님은 열받죠. 내가 그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왜 결과가 없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도 그 집만 했다가 이제 근데 그게 부모님들 눈에 좀 보여요. 왜냐면 저도 제 딸을 키우잖아요. 얘가 하는 거짓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했거든. 다 해봤거든, 진짜. 버전만 좀 다른 거죠. 그래.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을 속여봤다. 그건 속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속아준 거지. 저도 그 말을 몰랐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요. 진짜 제가 저 나이 때 부모님에게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해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혼나기 싫으니까. 그래서 요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가 놀면 안 돼요. 이때는 컴퓨터가 훨, 훨씬, 그러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훨씬 비싸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라는 걸 사고 나서 사장이 중요한 거는 사람이 여기에 10명이 붙든 100명이 붙든 그건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왜? 컴퓨터에 비해서 인건비는 너무 싸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컴퓨터가 이 비싼 걸 사놨는데 이 컴퓨터가 동작을 안 하고 놀고 있고 쉬는 거를 보기 싫은 거죠. 그 개념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멋있게 얘기하면 효율성 얘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효율성은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CPU utiliz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CPU 사용량. CPU를 얼만큼 사용했어라는 거죠. 즉 하루 24시간 동안에 뭔가 컴퓨터가 일을 하면 CPU가 돌 거잖아요. 그럼 실제 CPU가 돌고 있는 시간에 퍼센트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CPU util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가 주요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본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요 당시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나온 게 그래서 60년대에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이에요. 저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이 뭐냐 하면 배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일들 여기서 지금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은 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그 실시간 시스템이나 또는 스케줄링이나 이런 분야의 그 수업을 들으면 프로그램, 프로세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잡이란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 하면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때는 그래 뭔가 컴퓨터가 하는 일 해서 그걸 잡 또는 태스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뭘 먼저 해야 되지? 어떤 잡을 먼저 수행하고 어떤 태스크를 먼저 수행하지? 뭐 이런 스케줄링 기법은 운영 체제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잡이란 표현을 쓰고요. 실제 저희 수업 내용 중에 챕터 7, 8, 9가 스케줄링 관련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스케줄링 관련한 때만 그 챕터는 그 챕터에 실제 저희 텍스트에서도 잡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게 실제 우리가 프로세스 또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이 나오기 이전부터 있던 거라서 그래요.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저거는 컴퓨터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1900년대 초 제조 공정 라인에서 어떤 일을 먼저 수행해, 어떤 걸 먼저 해야지 가장 효율적이야. 이런 이론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라서 그래서 잡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 저는 40 넘어서 컴퓨터 공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 아니 그게 운 나쁘게 처음 수업 들은 게 실시간 시스템이었거든요. 제가 프로그램은 들어봤어. 프로세스는 몰랐고요. 전 컴과가 아니었으니까. 그 프로세스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 잡, 어디선 태스크. 이건 뭔 차이야?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저 그게 몇 달 헷갈렸어요. 그리고 컴과에 있는 학생들도 별 관심 없이 써요. 근데 뭐가 다르니 제가 물으면 비슷한 거래요. 애들이. 그럼 제가 멱살 잡죠. 죽을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물어 이제 봤던 거. 그냥 도저히 몰라서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되게 오래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러더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실시간 시스템이나 스케줄링 관련한 논문의 연도수를 한번 봐라. 그게 실제 운영 체제와 관련된 논문이 나오는 것보다 10년 년이 빠르다. 그 앞에 있었던 거고. 나중에 산업공학과 논문 한번 봐봐라. 그래서 몇 개를 주시더라고. 그게 1910년도, 20년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가 운영될 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일지를 정하는 그게 스케줄링 기법이었거든요. 그게 컴퓨터에서도 그대로 온 거죠. 사용자 10명이 뭔가 잡을 어떤 일을 요청을 했을 때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 해야지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 똑같은 스케줄링 기법이고 똑같이 그 전에 있었던 거를 차용해서 컴퓨팅 환경하에서 이제 최적화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잡이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 하면 컴퓨터가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희가 나중에 다룰 프로세스 뭐 이런 것과 그냥 큰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배치는 뭐냐면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끼리를 하나로 뭉친 거예요. 묶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연필 한 타스 이렇게 묶음인 거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뭐 배치를 좀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림이. 자, 제가 이전에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면 항상 모든 일에 예를 들면 뭐 펀치 카드를 그러니까 실제 펀치 카드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걸 돌리고 그걸 이제 밖으로 빼내서 출력하고 하는 모든 거에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하나의 일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해본 거예요. 하나의 잡을 수행할 때 컴퓨터가 어떤 시간들이 소모되는지를 쭉 본 거죠.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시리얼 유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잡 하나씩 하나씩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여러분 피포처럼 그냥 순서대로 그냥 수행한 거예요. 저게 시리얼 그냥 순서대로 유니 프로그래밍 이거는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행을 했을 때 보면 자, 잡 1을 수행하려면 먼저 셋업 타임이 필요해요. 펀치 카드 올려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스위치도 좀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펀치 카드 하나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복사기나 프린터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거 할 때도 이거 한꺼번에 100장 이렇게 집어넣어서 프린터 누르면 무조건 씹혀요. 종이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공기가 좀 들어가게 해놓고 정리한 다음에 넣어야지만 프린터나 복사가 됐거든요. 펀치카드에 한 장씩 한 장씩 넣었어요. 초기에는. 그럼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른 거죠. 그럼 컴퓨터가 척척척척척 이래요. 끝나고 나면 그거 다 빼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터 눌러서 이제 결과가 있는 게 있으면 프린터로 징징징징 해야 되죠. 그럼 그 나온 거를 쭉 지직 찢어가지고 다시 정리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제가 김명석이 요청했다. 그러면 김명석 라벨을 붙여서 나중에 그 사람이 오면 그 결과물을 줘야 되죠.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넥스트 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일과 컴퓨터가 실제 하는 일, 지금은 그냥 저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람이 뭔가 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실제 CPU가 돌아가는 시간이 많을까요? 사람이 많겠죠. 예를 들면 뭐 연산 뭐 사칭 연산 1000번 한다고 했을 때 저 CPU가 아무리 옛날 거라고 하지만 몇 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는데 준비는 사람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니까 사람에 의한 오버헤드, 사람이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들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저걸 어떻게 줄일까?
자, 그러면, 자, 내가 이 CPU가 내가 뭔가를 받아봤더니, 자, 얘는 잡 1은 덧셈하는 거예요. 잡 2는 예를 들면 뺄셈하는 거예요. 그냥 얘예요. 잡 3 봤더니 덧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덧셈하는 거 할 때마다 덧셈에 맞춰서 스위치 맞춰야 되고 그런 거 일이 있잖아요. 그럼 덧셈끼리만 쫙 모아서 한꺼번에 덧셈 할 놈들은 한꺼번에 쫙 진행시키고 뺄셈 할 놈들은 뺄셈 할 것들만 쫙 모아서 한꺼번에 쫙 진행시키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그게 좀 더 나아 보이죠? 매번 사실 저때 컴퓨터가 뭔가 엄청 지금 여러분처럼 막 AI고 뭘 하고 그래픽 이런 거 없잖아요. 연산만 해요. 저 때는. 거의 되면 사칙 로직 연산 정도예요. 그럼 매번 예를 들면 새로 잡별로 다 따로따로 내가 휴먼이 들어가는 것보다 비슷한 일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자. 이게 낫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저도 갑자기 든 예인데 든 생각인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집에서 빨래 안 하나? 여러분 자취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여기 대구에 혼자 살거든요. 그러면 내가 빨래를 할 때, 자, 오늘 여러분 집에 갔어요. 오늘 거 빨래하고, 또 내일 됐어요. 뭐 내일 거 빨래하고, 아니면 아침이 됐으니까 빨래하고, 저녁이 됐으니까 양말 또 빨래하고, 이렇게 해요. 보통은 빨래를 모아서 하죠. 과하게 모으면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적당히 모으죠. 그래서 흰 빨래, 검은 빨래, 흰 빨래, 검은 빨래는 분리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다가는 여러분 어머님한테 등짝 맞아요. 예? 근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왜 안 고쳐지지? 우리 와이프님? 무조건 때려 넣어. 아,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하자. 모아서 하잖아요. 그게 물이나 전기나 이런 면에서 다 효율성이 좋잖아요. 똑같은 컨셉이에요. 비슷한 일을 모아서 하면 휴먼의 일이 예를 들면 잡 1, 2, 3가 비슷한 일이야. 그러면 하나의 잡으로 그게 배치예요. 하나의 또 동일한 비슷한 일을 하는 놈을 묶어서 하나의 배치로 만들면 처음 끝 한 번만 휴먼이 간섭하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전체 얘가 수행되는 시간에서 실제 CPU가 관여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다. 즉,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60년대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이에요. 배치. 물론 이 배치 시스템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컴퓨터가 좀씩 빨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컴퓨터 자체도 거의 뭐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암산학원, 주판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산을 해요. 초등학생들은 그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암산 대회도 있었어요. 뭐 그래서 그 대회 가보면 이제 주판처럼 애들이 막 하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뭐 4원이요, 8원이요, 7원이요, 22원이요, 6원이요, 8원, 128원이요 막 얘기를 해요. 얼마? 그럼 바로 탁 대답하는 거. 그런 대회가 있었어. 응. 초반에 컴퓨터가 그 정도 수준도 안 됐을 때는 이런 걸 고민할 것도 아니야. 왜? 컴퓨터 자체도 이미 느린데 뭐 사람이 좀 들어간다 한들. 근데 60년대 되면서 컴퓨터가 좀씩 빨라졌어요. 점점 빨라지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컴퓨터는 이렇게 빠른데, 이제 그럼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전체적으로 일이 딜레이 되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배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그전에는 운영체제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운영체제는 이름도 없었고. 근데 그때 처음으로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얘는 뭐냐? 자, 비슷한 일들을 묶어주고요. 이것들을 누가 먼저 시행하고 누가 뒤에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라고 이름 붙여진 얘를 운영체제의 시초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운영체제의 시초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얘가 뭔가 이런 일들을 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체제가 갖고 다른 운영체제도 제가 말씀한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수백만 줄의 소프트웨어일 뿐이에요. 근데 얘가 다른 소프트웨어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하드웨어 접근 가능하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조금 더 상위 레벨에서 더 단순하게. 여러분 컴퓨터를 켜 있는 동안에 운영체제가 꺼져요? 항상 켜져 있어요? 항상 켜져 있죠. 여러분이 다른 프로그램 뭐 윈도우가 아니고 왜 이러지? 뭐 워드, 뭐 여러분 뭐 인스타, 뭐 게임, 뭐 검색 엔진, 뭐든 어떤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켰다가 끄고 하죠. 하지만 운영체제는 내가 컴퓨터를 전원을 끄기 전까지는 운영체제는 항상 켜져 있죠.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운영체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항상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이 컴퓨터가 이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가 만든 코드가 수행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컴파일해서 링킹해서 결국 얘가 여러분이 컴파일하고 링킹한 얘네들은 결국 어디에 있어요? 처음에는 스토리지에 있죠.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실행 파일이잖아요. 얘가 메모리에 올라와야지만 CPU랑 얘기를 할 수 있죠. 즉 수행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컴퓨터는 무슨 폰 노이만 아키텍처잖아요. CPU가 하드디스크나 SSD나 이런 스토리지에 있는 애를 직접 그 거기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지? 컴구 대부분 들으셨다며. 그죠? 그러면 얘네가 결국엔 여러분이 소스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면 어셈블리 랭귀지 되고 오브젝트 파일 되고 여러 오브젝트 파일들을 하나로 링킹으로 합쳐서 결국 실행 가능한 파일, 익스큐터블 파일을 만들죠. 이 파일은 스토리지에 있는 거고 얘가 로더라고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금 뭐 그건 운영체제 다 있지만 로더를 통해서 메모리에 올라오는 순간 이제 프로세싱 유닛이 얘를 수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은 놈은 수행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래도 컴퓨터 때 기본적인 건 그래. 까먹을 수 있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운영체제의 특징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놈의 특징은 뭐냐? 메모리에 상주한다는 거예요. 컴퓨터의 전원을 끌 때까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컴퓨터를 딱 전원을 키면 제일 먼저 컴퓨터가 하는 일은 뭐냐?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에 롬이 있거든요. 그 SSD나 하드디스크 말고 롬에 저장되어 게 뭐냐? 운영 체제가 스토리지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가 제일 먼저 거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컴퓨터를 키면 먼저 하드웨어적으로 롬을 읽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롬을 읽어서 얘가 운영 체제가 어딘 주소를 갖고 스토리지로 가서 운영 체제를 메모리에 올리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딱 올리면 여러분이 뭐 윈도우 창 같은 데서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컴퓨터가 켜지는 게 결국 운영 체제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보다 SSD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컴퓨터가 빨리 켜진다고 하죠. 컴퓨터가 빨리 켜지는 게 아니고
속도가 SSD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얘를 더 빨리 메모리에 올려주니까 컴퓨터가 더 빨리 켜지는 거예요. 즉 윈도우가 운영체제가 더 빨리 올라와서 실행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메모리에 상주한다는 거고요. 이 모니터라고 하는 놈이 항상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운영체제의 시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아까 말한 대로 배치를 구성해서 어떤 걸 먼저 수행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스케줄러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요때만 해도 우리가 얘를 뭐 운영체제 이렇게 잘 부르지도 않았었어요. 예.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요거는 뒤에 거를 사실 연결해서 하는 거기도 하고 제가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한 2점짜리 시험 문제 내긴 합니다. 가끔. 뭐냐면 자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에서 내가 파일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는데 한 15 마이크로세컨드 정도가 걸리고요. 실제 그래서 프로세서에서 100개의 명령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엔드, 오와 이런 100개의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1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렸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다시 파일에 기록하는 데에 15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렸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몇이에요? 몇? 그렇죠. 전체 시간 31 마이크로세컨드 중에 CPU가 돈 시간 1 마이크로세컨드. 31분의 1이죠. 저는 결코 시험 문제에 어려운 거 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답을 쓸 때, 자, 답을 쓸 때,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하게 되면 1 나누기 31 해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31분의 1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31분의 1 마이크로세컨드 쓰면 정답일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 31 마이크로세컨드 분의 1 마이크로세컨드니까 단위는 없어졌을 거니까요. 31분의 1 써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답을 쓸 때 단위가 틀렸거나 만약 단위를 써야 되는데 안 썼고 안 써야 되는데 썼다. 그거는 틀립니다. 10점짜리건 30점짜리건 그냥 틀립니다. 여러분 필드에 나가서 숫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단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저희 딸애도 그래요. 맨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잔소리하면 아 풀이 과정은 다 맞았잖아. 잠깐 실수인데 그게 허용되는 건 학교에서까지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엔지니어니까 우리는. 그러면 제가 요 예를 든 거는 그냥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요런 식인 거예요라는 개념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걸 봤을 때 CPU 우리는 계속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상태로 봤을 때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면. 읽고 쓰는 시간 줄이기. 맞아요? 다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계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오. 예, 한 번에 더 많은 인스트럭션. 그러면 이제 1 마이크로세크를 예를 들면 늘리는 방식으로? 그러면 뭐 100마 원래 100 되게 좋은 질문인데 대답이 100 인스트럭션을 1 마이크로세크를 한다. 얘를 0.1 마이크로세크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 구조 들으셨죠? 암달의 법칙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딱 암달의 법칙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네. 아, 프로세서의 수를 늘린다. 그것도 그 앞에 그러니까
앞에 분은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이제 스루풋을 개선한다는 컨셉인 거죠. 예. 그것도 뭐 틀리진 않죠.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 지금 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파일을 지금 하나 받아서 처리하고 그다음 하잖아요. 근데 파일을 한 10개를 받아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100개인데 파일 하나가 100개를 처리한다면 1000개를 쫙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10개에 대해서 리코드를 한꺼번에 쫙 하고 그런 거죠. 물론 그것도 방식일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좋은 접근 방식이죠. 예. 또 아까 비슷한 건가요?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 다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운영체제를 하면 가끔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곤 하지만 운영체제를 이제 발전시키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했던 고민과 그것에 대한 솔루션은 여러분 수준에서 거의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몇십 년 전에만 태어났고 그때도 컴퓨터를 할 수 있었으면 여기에 이름을 남겼을 수 있을 충분히 그런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금 멋있게 얘기하면 IO를 인풋 아웃풋을 처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러면 CPU를 다른 일을 한다? 그게 얘를 없애면서 하는 솔루션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치를 하고 나서 그다음 또 봤어요. 배치를 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봤어. 배치를 했더니 휴먼 오버헤드는 좀 줄었네? 그러고 나서 쭉 봤더니, 자, 그런데도 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잘 안 오르지?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분석을 해본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앞에 거 같은 거죠. 분석을 해봤더니, IO가 되게 많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봤더니, 자, 잡 1이 이제 수행이 돼요. 얘는 이제 배치로 묶여서 한꺼번에 가는데, 잡 1이 수행되고 잡 1이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인풋 아웃풋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데이터를 받아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C로 짠다 그러면 스캔F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결과를 프린트F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는 뭐 모니터에 안 넣더라도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게 다시 쓰여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IO가 발생을 하더라. 그럼 이 IO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요 당시는 CPU는 놀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 IO가 완료가 되면 예를 들면 잡을 수행하는데 내가 데이터가 필요해. 키보드로부터든 뭐든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 예를 들면 내가 1 더하기 2를 하려면 1과 2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IO를 수행하고도 잡을 하고 잡 2도 봤더니 중간에 IO가 이만큼 있고 또 IO가 있고 그럼 IO가 동작하는 동안에 앞에서처럼 CPU가 놀더라라는 거. 여러분이 나중에 저희가 파일 시스템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IO 장치도 계속 발전을 해왔거든요.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는 IO가 어떤 IO 방식이 어떻냐 하면 보통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돼요. CPU가. 받아들여야 되면 예를 들면 키보드로부터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CPU가 자 명령어를 쭉 하다 보면 여러분이 쭉 짰는데 뭐 스캔F 했었어. 그럼 내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CPU가 키보드를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 키보드가 지금 쉬고 있으니까 내가 요청한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봐요. 계속 너 바빠? 너 바빠? 너 바빠? 계속 물어봐요. 그걸 이제 너가 비지냐 아이들이냐를 체크한다고 해요. 너 바빠? 너 바빠?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가 키보드가 바쁘면 바빠. 그러면 CPU는 시무룩하니 있다가 또 바빠? 바쁘다니까? 그럼 가만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물어봐요. 물어보는 걸 우리는 폴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럼 폴링을 하다가 이제 키보드가 바쁜 건 뭐냐면 실제 사용자가 키보드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으면 키보드는 그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CPU가 뭐 여기서 그것도 귀찮은 거야, 막. 그럼 다 받았어, 데이터를.
그럼 다 받으면 이제 다 받고 나면 이제 계속 CPU가 바빠? 바빠? 물었더니 아 이제 됐어 괜찮아 왜? 그러면 그 키보드에서 받은 데이터 좀 나한테 보내줄래? 그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씩 하나씩 오는 거죠. 알았어 받아 하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끝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CPU는 그 다음 명령어 받은 데이터를 갖고 더할지 뺄지 곱할지 나눌지 그 다음 넥스트 명령어를 수행하게 돼요. 그러면 물론 얘가 계속 CPU가 폴링 물어보고 물어본 다음에 이제 계속 기다렸다가 받고 할 때 물어보는 것도 CPU가 일을 하고 받는 것도 일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실제 내가 처리하라고 줬던 명령어들 프로그램에 이걸 이 프로그램에 있는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이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내가 실제 수행하는 일들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 볼 때 CPU가 놀고 있는 거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IO가 발생을 하게 되면 CPU가 그냥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저 IO를 어떻게 없애지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없애는 방법은 지금 이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은 주로 이제 뭐 대부분이 관심이 소프트웨어를 실제 이제 작성하고 있는 쪽이겠지만 나중에 결국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쪽 일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시스템을 봐야만 되는 때가 옵니다. 때가 무조건 옵니다. 여러분이 잘 성장한다면. 왜냐하면 결국 지금도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시스템 아키텍처예요.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그러면 시스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공학과가 제 전공이라보다는 약간 삼자 입장에서 저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나 이렇게 보면 특히 성능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그 시스템의 기법들은 몇 개 안 돼요. 대부분이 동시에 수행하거나 숨기거나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대요. 사용자만 눈치 못 채면. 그래서 요것도 해결하는 방식도 아까 학생분이 얘기했던 거가 비슷해요. 자, 잡1 수행하는 동안 IO가 발생을 하면 이 IO가 알아서 수행하게끔 하고 그동안에는 잡2를 수행하자. 요거 하는 동안에 잡1의 뒤에 거를 수행할 수는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CPU는 시퀀셜하게 명령을 수행해요. 물론 여러분 컴퓨터 구조 할 때 소개를 들으신 것도 있으니까 out of order, 그러니까 순서를 막 하거나 예측해서 수행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최신인 거고 무조건 기본적으로 CPU는 순서대로 가요. 1 더하기 2가 안 왔는데 아직 데이터가 안 왔는데 1 더하기 2를 수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1이 IO가 발생할 때 잡1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잡2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2가 IO가 발생하면 잡3를 수행하고 잡1의 IO가 완료가 되면 다시 잡1의 나머지 일을 수행하고 이런 방식이죠. 그러면서 이 IO와 잡 내가 수행해야 될 일을 오버래핑 시키는 거죠. 물론 저렇게 되려면 선결 조건이 있죠. CPU가 IO를 요청을 하거나 IO를 처리할 때 내가 CPU가 그 IO의 모든 동작을 관리하지 않아도 됐을 때 이게 가능하겠죠. 즉 IO에 대해서 CPU가 그냥 요청만 땅 던지고 그 다음에 나몰라라 해도 될 때 이게 가능할 거예요. 즉 그런 방식으로 하드웨어가 제공됐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DMA라고 하는 걸 배우시게 돼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하는 DMA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드웨어 안을 보는 건 아니고 그 기능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한 하드웨어가 들어와서 CPU가 그 들어온 이유도 이거죠. CPU가 IO에 대해 IO 처리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
CPU는 그냥 야, 나 IO 줘 하고 부탁만 하는 거예요. 부탁만 하고 나는 딴 일 하는 거고 다른 쪽에서 IO가 다 끝나면 야, IO 다 끝났대. 그럼 나 보내줘. 그렇게만 하겠다는 거. 그게 그런 처리 방식으로 하드웨어가 바뀌면서 이게 가능해지게 된 거죠. 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야, 이게 너무 필요해. 저도 그 당시를 살지를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야, 지금 아이오를 숨겨야 돼. 아이오가 너무 많이 유틸라이제이션을 잡아먹어. 그래? 그럼 CPU가 아이오에 관여하지 않고 아이오에 대한 처리를 따로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두면 CPU는 아이오 요청만 하고 딴 거 해도 되잖아. 오, 그렇네? 해서 그 하드웨어가 들어왔을 수도 있죠. 아마 후자가 좀 가까웠을 거라고 봐요. 그것까지는 저 때 그걸 하시는 분을 만나뵌 적이 없어. 다들 고인이 되셔서. 저 당시는 만나뵙지를 못했는데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IO랑 CPU 동작을 오버래핑 시키면 100%는 아니지만 여기는 IO에 의한 IO에 의해서 CPU가 노는 시간을 다 숨길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 방식이고요. 가끔 보입니다. 가끔 재수 없을 때 보이기도 하죠. 네. 근데 대부분은 이 아이오들을 숨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 방식이 자 70년대에 만들어진 멀티 프로그래밍 배치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서 왜 배치는 배치인데 이거랑 멀티 프로그래밍이 무슨 차이지? 왜 멀티 프로그래밍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싱글을 한번 볼게요. 자, 싱글은 제가 이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어떠한 잡이 수행되려면 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되죠. 자, 싱글일 때는 메모리에 여러 잡들이 모인 이 배치가 메모리에 딱 올라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배치가 수행되다가 IO가 발생해서 이때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IO가 끝나면 그걸 쭉 여기 라인이 있으면 라인 1000번이면 1000번부터 명령어들이 쫙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짜놓은 코드가. 쫙 수행하다 IO가 요청이 있어. 그럼 기다려요. CPU가 이 잡 말고 다른 걸 하려면 이 메모리에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내가 이 배치를 하나의 잡이라고 할게요. 배치도 하나의 잡이니까. 그래서 얘가 잡 1, 얘가 잡 2예요. 그럼 여기 잡 1이 올라왔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막 수행해. 1000번, 뭐 1001번부터 쭉 수행을 해요. 얘를 수행하다가 IO가 딱 발생을 했어. 그럼 쉬어야 되죠. IO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IO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 CPU가 쉬는 거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샵 1밖에 안 올라와 있잖아, 메모리에. 다른 걸 하고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CPU가 IO를 요청하고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메모리엔 잡 1밖에 없잖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요 잡 2는 지금 스토리지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처럼 잡 1이 쭉 수행하다가 IO가 발생했어. 그러면 잡 2를 수행하고 잡 2를 수행하다가 IO가 발생했어. 잡 3를 수행하려면 이 메모리에 잡 1과 잡 2와 잡 3가 다 미리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짓을 하려면 자, IO를 숨겨서 자, CPU가 잡을 수행하다가 IO가 발생하면 이 IO는 외부 디바이스한테 요청하고 CPU는 다른 일을 할 거야. 그러면 IO 동작과 CPU의 동작을 우리가 오버래핑 시켜서 IO 동작을 없앨 수는 없어요. IO 동작이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런데 없애진 못하지만 우리는
숨기겠다는 거죠. 나는 숨기겠다. 근데 저걸 하려면 잡 1을 수행하다가 메모리가, 아니, 잡 1을 수행하다가 CPU가 잡 2를 바로 이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메모리에 싱글 배치와는 다르게 미리 잡 2와 잡 3가 미리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메모리에 하나의 잡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잡이 올라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멀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배치긴 배치인데 싱글은 메모리에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멀티는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자, 저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잡 1 수행하다가 다른 게 있으면 저기 프로세스 캔 스위치 비트윈 잡스라고 돼 있죠. 잡 1 수행하다 IO가 발생하면 잡 2 수행하고 잡 2 수행하다 IO 발생하면 잡 3 수행하고 잡 3 수행하다가 IO가 끝났으면 잡 1 수행했다가 또 IO가 발생하면 잡 4 수행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IO, 즉 인풋 아웃풋에 의한 시간 낭비를 효과적으로 숨길 수 있고 CPU가 놀지 않고 IO가 발생했을 땐 다른 잡을 수행하면서 유틸라이제이션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저 멀티 프로그래밍 배치 시스템이에요. 즉, 저 때까지도 이 시스템에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제일 높은 리퀘어먼트는 유틸라이제이션을 일단 높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저걸 하게 되면 그래, 좋은 건 알겠어. 예, 이 세상에 그런데 엔지니어에서는 좋은 것만 있는 엔지니어가 없어요. 엔지니어링에서는 좋은 것만 있는 건 없어요. 자, 그렇게 저렇게 올렸어. 다 올렸어. 여러 개 걸 올렸어. 근데 저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생겨요. 이전에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내가 저런 식으로 메모리에 여러 개의 잡을 올려서 IO 동작을 숨길 거야. 그래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일 거야. 라는 그런 정책을 취함과 동시에 이전에 없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건 뭐건 간에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 문제를 개선해요. 먼저 문제를 디파인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잘 발라내봐요. 그러면 정말 이 문제를 일으키는 메인 팩터가 뭔지를 찾아요. 찾은 다음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적용해요. 근데 이 세상에 올마이티한 방법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적용함으로 생기는 다른 사이드 이펙을 찾아봐요. 그리고 그걸 보완해요. 그 연속이 엔지니어링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엔지니어링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 대학원을 가신다, 논문을 쓰는 방식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서 만약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링 할 때도 이 루틴을 정확히 이걸 몸에 체득한 사람은 딱 이 루틴대로 가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일을 시켜보면 하면 솔루션을 갖고 와요.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됩니다. 사이드 이펙은 고려해봤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그러면 사이드 이펙이 있으면 이 사이드 이펙을 우리가 묻고 가도 될지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있는지 항상 봐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에 잡을 여러 개 올리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자, 잡 1을 올렸어요. 자, 이때 잡 2를 올리고 잡 2를 하고 잡 3를 하고 잡 4가 됐어요. 그리고 잡 1이 다 끝났어. 끝나면 이 메모리에 잡 2를 남겨둘 것 같으세요? 안 남겨둘 것 같으세요? 끝나면 빼내야 돼요. 왜? 지금은 여러분이 메모리가 저도 이번에 노트북 사려고 이제 메모리 아직 사지는 못했어요.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게 32기가 정도 램이더라고요. 노트북이 보통 한 16기가 8기가에서 16기가 정도죠. 여러분
D램 용량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우세요? 충분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럼 돈의 구애가 없다면 16기가에서 딱 멈추고 싶으세요? 32, 64 더 깔고 싶으세요? 특히 게임 하시는 분들 더 깔고 싶죠. 컴퓨터가 발명되고 지금까지 메모리는 항상 부족했어요. 단 한 번도 메모리가 여유로운 적이 없어요. 시스템 뭐 1960년대부터 시스템 아키텍처나 시스템 저는 이제 시스템이나 아키텍처 쪽을 하니까 이쪽의 논문의 큰 흐름은 아직까지 메모리 부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가 70년 전부터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메모리는 항상 부족해요. 그걸 머릿속에서 여러분 시스템 관련한 걸 볼 때는 메모리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이 명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만약 메모리가 철철 넘쳐나 그럼 자비를 끝났다고 굳이 얘를 뺄 필요가 없죠. 근데 메모리는 항상 부족해요. 새로운 걸 올려야 돼요. 그럼 자비를 뺐어요. 그럼 자비를 잡원이 이제 끝나서 얘를 잡원이 여기 1000에서 뭐 1200까지 있었다고요. 주소에서. 그럼 얘가 끝나서 얘를 뺐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 잡5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잡3도 끝났어요. 그럼 얘를 뭐 1400에서 뭐 1500까지라고 볼게요. 얘도 끝나서 얘를 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잡1을 우리가 다시 수행해야 돼요. 그럼 잡1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원래 잡1이 있던 자리에 놔야 돼요? 그냥 빈 데다 넣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예전에 싱글 배치면 이 잡을 메모리에 올릴 때 어디에 올려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왜? 하나밖에 안 올라오니까. 근데 여러 개가 올라오면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할 때 매번 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자반이 1000에서 1200 사이에 메모리 주소에 있다고 치면 CPU가 실행할 자반을 수행할 땐 1000번지 주소로 가면 돼요. 그쵸? 근데 얘가 나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에 있어. 그러면 얘 자반을 수행하려면 그때는 1400번지를 가야 되죠. 그러면 이 잡완이 매번 올라올 때마다 메모리의 주소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지를 시스템이 관리하지 않으면 얘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CPU는 아무것도 몰라요. CPU는 그냥 위에서 야, 너 1400번지 가 하면 1400번지 가서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죠. CPU가 얘네들이 잡이 어디에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러면 누군가가 개별 잡들이 어디에 올라와 있고 이전에는 지금 이제 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다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운영체제가 해줘야 돼. 그래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운영체제는 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모든 잡들이 메모리 주소가 시작 주소가 어디고 그래서 끝 주소가 어디고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즉 메모리의 주소 관리라는 게 필요해요. 멀티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까지는 잠시만. 끝났구나. 그러네. 자, 요까지만 할게요. 1, 2분만 할게요. 싱글 배치일 때까지는 메모리 주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시작 주소는 항상 1000이니까. 좌배.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메모리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멀티 프로그램을 해야 돼. 그래서 잡을 우리가 IO 시간을 숨기려면 메모리에 여러 잡들이 올라와 있어야 돼. 그러면 각각의 잡들이 주소가 어딘지 그리고 얘네가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새롭게 얘의 시작 메모리 주소가 어디고 어디까지인지를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전에는 필요 없었지만 내가 이런 이득을 취하려면 IO 시간을 줄여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고 싶다면 메모리에 여러 개의 잡이 올라와 있는 걸 허용해야만 하고 이걸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필요 없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메모리 주소 관리라는 일을 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CPU 하드웨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그걸 담당해서 한다는 겁니다. 개념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다음 주란다. 목요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